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대출 원금을 모두 갚고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해방감, 이제는 온전히 내 집이라는 뿌듯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뿌듯함에 찬물을 끼얹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빚을 청산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은행 지점장은 뒤돌아서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유일한 생존 수단인 레버리지라는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6일, 오늘은 착실하게 빚을 갚아온 당신이 왜 자산 증식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빚은 절대악이라는 도덕적 강박이 어떻게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40대 가장 김 부장님의 퇴근길을 따라가 봅시다. 그는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번 달도 200만 원 갚았다. 이제 10년만 더 고생하면 빚 없는 내 집이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네 서민들의 전형적인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돈 빌리면 안 된다, 빚지면 패가 망신한다는 유교적 가르침을 뼈에 사무치게 들어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고금리에 무너지는 기업들을 목격하며 빚에 대한 공포는 우리 DNA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덕적 가르침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한국 가구의 평균 부채는 여전히 1억 원에 육박하지만 그중 70% 이상이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입니다. 이는 곧 빚의 성격이 소비가 아닌 자산 확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양질의 부채를 악성 채무와 동일시하며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무겁다는 이유로 자신의 칼과 방패를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전쟁터에서 대출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를 버리고 맨주먹으로 싸우려 하니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산을 불리는 데 써야 할 종잣돈을 대출 상환에 쏟아붓는 행위, 그것은 자발적 무장해제입니다. 빚을 갚는 행위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달콤합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그 안락함,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냉혹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든 사이 화폐의 가치는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기억을 되살려 201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4,000원 정도였습니다. 2026년 현재 유명 중식당의 짜장면 가격은 10,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15년 만에 물가가 2.5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왜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10년 전 은행에서 빌린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은 숫자는 같지만 그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10년 전 1억 원으로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 전세라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 1억 원으로는 웬만한 차량 한 대 값에 불과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 또한 자동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따져봅시다. 대출금리가 4%이고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실질 금리는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은행에 꼬박꼬박 이자를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비용, 즉 자산 보유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화폐 가치가 연 3%씩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빚을 빨리 갚는다는 건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귀하게 여겨 빚이라는 고정된 숫자를 지우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년 전 대출을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를 샀다면 어땠을까요? 대출 원금은 그대로지만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고 화폐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의 실질 부담은 가벼워지고 자산의 크기는 커지는 마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빚이 무서워 전세를 살며 열심히 저축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벼락거지라는 참담한 신조어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빚진 자의 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은 자산을 빚으로 산 자의 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통장의 마이너스 숫자를 없애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여러분은 자본주의가 주는 가장 큰 혜택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이 빚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강남의 빌딩 소유주 혹은 수백억 자산가들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이 꽉 차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이 없어서 빚을 갚지 않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현금이 생겨도 대출을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을 더 일으켜 또 다른 자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에 재투자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합니다. 부자들에게 대출 이자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레버리지 이용료입니다. 예를 들어 4%의 이자로 돈을 빌려 7%의 수익이 나는 상가나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앉아서 3%의 차익을 얻는 셈입니다. 10억을 빌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 3천만 원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빚을 갚는 대신 빚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곳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와 같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의 이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월급에서 소득세 떼이고 남은 돈으로 이자 내고 또 아껴서 원금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시스템 자체가 부자는 빚을 이용해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빚을 갚느라 가난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1970년대 고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 지폐 한 장 들고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차관을 빌려 울산 조선소를 지었던 일화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정 회장이 빚은 나쁜 것이라며 저축해서 조선소를 지으려 했다면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 경제도 기업도 부자도 모두 빚을 지렛대 삼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만 무차입 경영을 하려 하십니까? 물론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독입니다. 영끌에서 샀다가 고금리에 무너지는 사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빚조차 갚아버리는 금융 문맹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2025년 지금 여러분의 현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대출 상환이라는 밑 빠진 독입니까? 아니면 자산 증식이라는 화수분입니까? 2025년 현재 글로벌 경제는 유동성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풀어놓은 막대한 자금 M2는 실물 자산의 가격을 끊임없이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쥐고 빚을 갚는다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다 지쳐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갚은 그 현금은 은행을 통해 다시 누군가의 레버리지로 쓰여 자산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폭등을 보십시오. 3년 전 분양가로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됩니다. 빚을 갚아버린 사람은 이 상승분에 올라탈 티켓을 찢어버린 셈입니다. 빚은 곧 자산이라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승차권이었는데 말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했습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빚을 갚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쓰레기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를 담을 그릇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1억 빚을 갚으면 자산 1억이 느는 것이 아니라 10억으로 불어날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떡하냐? 맞습니다. 금리 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기는 경기 호황기나 물가 상승기와 겹칩니다. 즉, 금리가 오를 때 자산 가격도 함께 오르거나 적어도 화폐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이자 비용의 증가보다 자산 가치의 상승폭이 더 크다면 그 빚은 유지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결국 2026년의 승자는 현금 부자가 아니라 자산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는 여전히 대출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 가난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부의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작정 빚을 내서 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대출의 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소비를 위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같은 나쁜 빚은 당장 갚으십시오. 하지만 부동산, 우량 주식 등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산 좋은 빚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십시오. 상환 기간을 늘려 월 부담액을 줄이고 남는 현금으로 또 다른 자산을 사모으는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들이 돈이 없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고 지배력이 약화되지만 대출을 받으면 자산은 그대로 둔 채 현금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본가의 마인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빚은 갚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하면 빚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2026년, 은퇴 후 40년을 현금만 파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은퇴할수록 확실한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거나 월세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빚이 제로인 상태보다 자산이 있고 빚이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한다는 역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대출 원금을 갚을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미국의 S&P 500 지수 ETF를 샀거나 낙폭 과대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자산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을 상회해 왔습니다. 이 통계적 팩트를 믿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베팅하십시오. 그것이 승률 높은 게임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빚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버리고 숫자로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출을 일으켜 알짜 자산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홀로 고고하게 빚 없는 가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빚을 빨리 갚는 것은 자신의 자산을 축소시키는 행위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자산 상승의 레버리지로 빚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덕적 강박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십시오. 당장 본인의 대출 금리와 보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하십시오.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면 상환을 멈추고 투자를 지속하십시오. 만약 투자할 곳을 모르겠다면 대출을 갚는 대신 그 돈으로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금융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은 빚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빚의 주인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시스템의 희생양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경제적 주체로 거듭나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